화요일 날 참놀이 생협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주제는 이제 행복한 책 읽기 뭐 이런 주제로 내가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원래 참놀이 생협 강의가 2번인데 지난 화요일 한 거하고 11월 3일 화요일 수학 공부. 근데 제가 화요일날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엄마들이 잠수는 영어 문법 강의를 듣고 싶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 요즘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평점 매기죠. 잘 놔두면 근데 내 강의를 잘하긴 잘하나 봐. 바로 한 번 더 하자 하고. 오늘 이제 제가 뭐 다른 이야기 좀 할 거 없나 안 해. 1시간 동안 이 그림책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뭐 궁금한 거 하나도 없죠? 뭐 진짜 없어? 책에 관련 안 되거든요. 뭐든지요. 예전에 이제 초등 왔을 때였는데 네. 예전에 호세호체에 사시고 수학 공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 가는데 저희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라도 수학 강의 해주실 거면 초등학교 수학 공부 이제 예비를 어떻게 조금 해주면 좋을지를 부탁을 하니까 지금 7살이에요. 이미 준비 다 됐을 것 같은데. 벌써 언제부터 왔어요? 보기는 제가 이제 계속 듣지를 못해가지고요. 가끔씩. 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처음 올 때? 처음에는 이마트에서 강의 듣고 어디 월베 이마트? 네, 거기서 영어로 설명하셨는데 좀 좋아가지고 월베 이마트 출신 또 있다. 저 두 언니도 월베 이마트 출신. 저와의 첫 만남 장소. 뭐 그렇게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강의를 쭉 듣고 하셨으면 이미 뭐 집에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테고 뭔가 해도 했겠죠.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안 봐도 뻔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 말은. 뭐 천안 가면 굉장히 할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엄마가 충분히 사랑하고 자주 꼭 안아주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물론 이제 쉽지 않지만 우리 아기들 꼭 안고 엄마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잘 안되면 강의 빠지지 말고 꾸준히 나오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뭐 모든 생활이 다르지만 초등학교 생활의 핵심은 그 아이의 자존감이지.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뭐 부담스럽더라도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대부분은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서 주눅 들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혼나고 이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책 수업 해보면 이 이야기 자주 했어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을 제가 같이 읽고 엄마가 화났을 때 내 기분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까지 어떻게 자랐는지가 그 한 번의 수업으로 다 드러나요 사실. 그래 보면 이제 혼나고 상처받고 또 동생이 탄생해가지고 또 관심과 초점이 동생에게로 가고 이러면 아이들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지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 내면의 상처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 애들은 순수하게 숨기지 못하잖아. 그래서 드러나고 있죠. 그거 보면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 차마 다 그 이야기 다 할 수도 없고, 또 엄마 상처받으니까. 또 그런 엄마들은 강의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모를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우리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애착관계를 그렇게 말하죠. 유아교육 피아제나 몬테소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그 유아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표현을 계속 해야 되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애착관계 한 번 형성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자주 해야 되고. 저도 우리 25된 우리 아들한테도 저도 내가 기회만 있으면 그 말이에요. 넌 참 장하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자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고 이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유치원쯤 보내고 나면 이제 경쟁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엄마들은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고, 이 말보다 먼저 앞서서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이건 해야지 뭐 이런 이제 말들을 더 하게 되고, 누구는 어떻던데 니는 뭐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나도 모르게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자존감을 드높이는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죠, 이렇게 거창하게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림책을 한 권씩 골라서 저와 같이 수업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적어도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강의를 찾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늘 말하지만 유아기 수학 공부는 수학이 이렇게 질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 그러니까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가 하는 작업을 자꾸 줄여나가요.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업, 이걸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많이 하는 게 좀 이상하네.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진짜 하루에 한 10분 하면 되지. 10분 집중만 한다면 10분 하면 떡을 치는데, 그러면 10분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 1학년들 데리고 우리 모기님이 수업하잖아요. 해보면 한 40분은 집중하는데 여기까지 이끄는 시간, 그리고 진짜 제대로만 하면 5분도 안 걸리지 사실. 똑똑한 애들 1학년 수학 교과서 들고 하는 거 진도 나가고 개념 잡는 건요 진짜 얼마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저학년 수학 공부의 핵심은 수학이 실증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 실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의 핵심은 과도한 연산 훈련을 하지 말 것. 옆집에 빠른 아이들 있잖아요. 보면 이웃에 또는 반에 그 빠른 아이들과 내 아이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비교는 사망의 지름길.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이들하고 제가 1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치과에서 드소토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아이들에게 이제 재밌는 이빨 관련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하고 자기 이빨 빠진 이야기 이런 걸 막 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빨 빼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유심히 보니까 1학년에 제가 지금 3반 하고 수업을 하는데, 지금 803 밑에 봉산초등학교에서 제 강의 듣고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훈이라고 있는데, 얘는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유치가 다 빠지고 모든 이빨이 다시 났어.
그런데 같은 1학년인데도 비영등이 경수로 중앙초등학교에서는 꼬마가 안 했어요. 1학기 때 제가 중앙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아직 유치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같은 1학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장 발달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마찬가지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학업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아이들의 능력도 어떤 아이는 빨리 자라죠. 빨리. 그래서 벌써 어린데도 굉장히 빠른 이렇게 습득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구구단 다 외우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같은 1학년인데 자기는 구구단도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애들 구구단 외우게 하려고 무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늑대 아이들 보면 2학년 때도 구구단을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5%가 구구단 외우다가 수학에서 탈락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한양대 수학과 명예 교수님 김용원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지 능력의 발달도 어릴 때는 이렇게 편차가 나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비슷해지거든요. 이 어릴 때는 자라는 게 정말 다르죠. 그래서 엄마도 보니까 뭐 뒤집는 것도 비교하고 우리가 조금만 안 뒤집어도 뭐 장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병원 가서 검사 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러죠. 이게 진짜 우리 엄마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저학년에는 뭐 다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주로 우뇌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잖아요. 우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뇌라는 것이 결국은 그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런 이제 기능인데, 그래서 부채물을 가지고 작업하고 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수라는 것도 추상적인 기호거든요. 아랍의 숫자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하면 부채물들을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약속이에요. 1이라는 숫자는 책 한 권, 노트북 한 대, 그죠? 의자 하나, 이런 부채물들 하나를 표기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뭐 외워서 따라 쓰긴 하지만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는 한참 걸려요, 사실. 3,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부채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요. 다양한 부채물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여야 나중에 가서 이 모든 부채물들의 개수를 수로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이런 깨달음 없이 무조건 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일반적인 엄마들의 수학 공부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좀 늦은 아이들은 3학년 때쯤 되면 이제 수학에 진료하고 진절이 치고 누가 수학을 만든지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요. 우리 지금 제가 5학년하고 수업하는데도 그런 거 있다고 늘 매주마다 말씀드렸죠. 5학년 아이들도 보면 이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조작하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공부방이나 뭐 학원이나 수나 이런 데 가서 다 그런 걸 배우니까. 근데 그 수와 함께 한글만 섞여 있으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는 지금 수학 공부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매일 여기 있는 책 읽으라 하잖아요. 여기 주로 저학년 책들을 읽으라고 내놓은 건데 5학년인데 내가 여기 있는 책을 이제 매일 읽게 해요. 그 텍스트, 문자에 대한 친숙함이 부족해서 문장제만 나오면 하여튼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 저학년 때는 부채물을 가지고 많이 놀아볼 것. 그래서 제가 7견놀이 이야기도 했고요. 7견놀이 외에도 뭐 많이 있잖아요. 저기 주판알처럼 생긴 저런 거, 수sem판, 또 도형과 관련된 건 뭐
지오보드 이야기 될 거예요. 플라스틱 돌기 위에 고무줄 걸어보는 그런 작업. 이 지오보드라고 했죠. 그 밖에서 뭐 러시아어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간 지각력 높이는 많은 장난감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펜토미노 같은 것들. 펜토미노는 이렇게 납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긴 평면 도형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놀이인데, 펜토미노와 관련된 많은 그런 게임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크면 이제 클리코 같은 거. 저학년 때는 하여튼 그런 걸 많이 갖고 놀고 조작해보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저는 진짜 돈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수학 책도 2권 샀잖아요.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수학 게임을 할 수 있는, 무슨 북이라 하는 거예요. 입체 무슨 북. 수학 책을 2권을 샀다니까. 매 페이지를 펼치면 거기 다 수학적인 게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재밌는 거 완전 저기 오르다에서 난 넘버링 저런 것도 아이들의 그 가벼운 연산 훈련하는 게임이죠. 구체적 조작을 하는 것이고, 저런 거 많이 하는 게 좋죠. 인쇄된 것을 연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면 줄이고 재미있게 이제,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고 학년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쯤 되면 이제 관심을 좀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식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풀이 과정을 이제 생각해보고 이런 차고. 애들이 저하고 수학 공부하면 수학 지옥이라고 불러. 요 방에만 들어오면.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거든. 자기 주도적 교과서를 딱 던져주고, 교과서 보면 전부 말해보시오, 뭐 이야기해보시오,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한 후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거든. 학교에서 대충 지나가고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고. 저는 그 말해보시오에다가 내한테 말하지 말고 적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허리를 막 비비 꼬고 막 글자를 막 개발세발 날라가고 막. 엄마들이 글자를 또박또박 쓰는 습관을 들여요. 서툴더라고. 물론 많이 쓰면 안 되지만 글자 날려 쓰는 놈 치고 수학 공부 잘하는 놈 없어요. 뭐 심한데 특히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뭐 공부를 못하더라도 글씨는 일단 똑바로 쓰니까, 또박또박 쓰니까. 저학년 수학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교에서 내주는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은 학교에 주로 요즘 두죠. 사물함에 두고 애들 가방 무겁다고. 그래서 여분의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항상 집에 둘 것. 그리고 우리 연구소 아이들 보내는 집은 우리 연구소에도 또 한 쌍 싸서 들려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수학 교과서처럼 좋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문제집 이런 걸 가지고 수학 공부 시켜요. 학교에서 물론 수학 교과서 가지고 하겠지만 선생님에 따라서요, 잡무가 많고 이러면 대충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다시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을 잡아주는 작업, 또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그 개념을 잡도록 도와주는 작업, 이걸 해야 되죠. 제가 같이 수업하는 5학년 어떤 아이는 나눗셈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매일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개념만 딱 잡히면 잘해요. 개념이 안 잡혔을 때는 다 틀리는 거지. 소수의 나눗셈 하는데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지 이런 거 개념이 안 잡혀서 모르죠. 아이들 개념만 딱 잡히면 문제풀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수학 공부가 개념 확인이, 개념을 잡는 작업이 60%. 그 다음에 그 잡은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30%. 그 나머지 10%는 이제 실전 연습이죠. 근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실전 연습할 거 없고, 그러니까 몰라 또 좀 햇살 있고 이러면 기말고사 칠 때, 요즘 중간고사를 안 친다 했죠. 기말고사 칠 때쯤 돼가지고 한 학년에 이제 한 학기 수학 공부하면 6단원이 교과서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6단의 개념을 잡고 익힘책을 포함해서 이제 그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틀린 문제들을 쭉 모아놨다가 기말고사 치기 전에 한번 그걸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보는 작업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리고 오답노트라고 하죠. 오답노트.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해도 되고 초등학교 오답노트는 뭐 머리 좋은 애들은 안 해도 되고 이렇죠. 틀리는 게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저는 지금 대학 수업하는 애들 오답노트 만들고 있어요. 6학년짜리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또 4학년짜리도 그렇고. 근데 6학년, 5학년 쪽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만들어가기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엄마들 모아놓고 오답노트 만드는 법을 한번 말해주고 엄마들 보고 직접 만들어라 하든지 뭐 이러려고. 그리고 11월 3일날 참누리생협 북구 동굴 관할은 참누리생협에 가서 제가 자기소개적 수학공부 강의를 또 할 거거든요. 우리 카페도 늘 올라와 있고 이런 말 사실은 카페 안 들어오고 강의를 안 들으니까 질문하는 거야. 제가 또 학교 돌아다니면서 수학공부법 강의하는 거 다 올라와 있어요. 실제에서도 매주 해서 한 10몇 번 한 것도 있죠. 물론 어린 애기들하고 논의라고 바쁘시겠지만 궁금하면 좀 한번 들어봐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엄마들이 그 시기쯤 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유치원 들어갈 때쯤 돼서부터 이제 무엇이 우리를 덮죠. 처음 태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할 때 아이들이 하던 말은 유치원 중 가면 사라지고 계속 이제 뭐 했나 안 했나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막히는 거죠. 엄마들이 맨날 가르치는 말하고 옳은 말만 하니까 아이들은 엄마들 앞에서 늘 평가를 받게 돼요. 엄마들은 또 엄마들대로 뭐에 확 덮여가 그렇죠. 이걸 이제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문제가 세 가지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말은 우리 이제 자녀교육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큰 범위에서 말하면 카오스 혼돈이고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하는 데서 좁은 범위에서 말하면 내가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뭐 결정을 하는데 막 자신이 없죠.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유치원을 대학 보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구 시내 유치원을 아니 그 꼴랑 유치원 보냈는데 제가 내대로 온갖 조사를 다 해가지고 먼저 몬테소리를 대표하는 유치원 해바라기 알아요? 저 남부 경찰서인데 가면 남부 건너편에 그 유명한 그분 대구 시내 뭐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25살이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잖아. 18, 9년 전에 해바라기 유치원 가가지고 내가 그 건물을 샅샅이 뒤졌어. 샅샅이 1층부터 3층까지 4층까지 다 올라가고 도대체 몬테소리가 어떤 건지 막 어떤 교구로 하루를 지내는지 알고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완전히 전부 교구 투성대로 가고 복도와 계단 이런 데는 그 원장쌤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수집해온 이상한 물건들 막 붙여놓고 가보고 내가 딱 느낌이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너무 교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통합유치원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합유치원 중에서 제가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속 유치원 계명유치원이라고 하죠. 계명유치원도 또 맞잖아. 가가지고 계명유치원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보통 엄마들 뭐 원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래 연간 커리큘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때가 10월달인가 11월달 아닙니까? 유치원 원화 모집을 이제 12월 초에 하니까 벌써 뭐 한 10개월 지나가지고 뭐 원래 커리큘럼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뭐 커리큘럼 보여주면 커리큘럼 찾니라고 막 난리 났어요. 비빈다고. 아무 찾아도 나옵니까? 그래 됐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저를 만나서 상담하던 선생님이 이제
뭐 원장님인지 부원장님 불러내라고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자, 대표적으로 두 군데 했죠. 몬테소리와 통합 유치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부설 유치원. 가끔씩 뭐 보면 뭐 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앞산 밑에 무슨 룸비니 유치원인가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죠. 근데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유치원인가? 불교 뭐 부설 유치원도 있고요. 교회 부설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날 결정하기 어려워서 우리 제 인생의 스승님에게 가서 물어봤잖아요. 유치원 어디 보낼까요? 그리고 이 물어볼 때 있는 게 진짜 거기에요. 물어볼 때 있으면 내 혼자 머리 뭐 아무리 굴려도 해답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오는 것 같고 이게 혼란이에요. 혼돈, 카오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고 자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앞산 밑에 구원파 부설 유치원, 최근에 유병헌 사건으로 크게 주목받은 구원파도 세 부류가 있거든요. 그 구원파의 그 이렇게 리더들이 원래 대구 출신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디교육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YMCA에서 시내. 그때 이제 대구에 있던 청년들이 8명인가 모여서 그분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제 배웠대. 그 중에 그 8분 중에 3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일반 뭐 장로교나 뭐 이런 순복음이나 이런 거고 다른 그런 이제 그 교파를 개척한 거죠. 그분들이 세운 교파를 속칭 구원파라고 해요. 그래서 유병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유병헌 씨의 장인인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분이 세운 구원파가 있고, 이걸 보고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 이번에 사건인데, 또 그 말고도 대구에서 시작한 기쁜 소식 성교회라고 있어. 이건 저기 서대구 쪽에 가면 큰 교회 하나 써 있어요. 도로 지나다 보면 박옥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세운 교회고, 또 하나는 이효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세운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이걸 통칭 구원파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작년에 그 세월호 신물 사건이 난 건 이제 이 유병헌식 예대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 그 기독교 복음 침례의 대구 그 본산이 앞산 밑에 대덕식당 뒷동네 가면, 대덕식당 밑으로 내려가면 그 기독교 복음 침례의 대구 중앙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세원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갔잖아요. 또 면접하러. 거기 가서도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보여주십시오 했지. 하니까 진짜 거기서는 커리큘럼을 보여주더라니까. 보니까 한 달에 2번 이상을 체험학습을 가는 거야, 애들 데리고. 그거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원장님이 그때 할머니였는데 저를 따로 부르더니 아빠가 이렇게 상담하러 오고 커리큘럼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 테이프.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내가 역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한 군데 간 게 집 가까운 유치원.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동네 유치원.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고 통학거리가 짧아야 되고 뭐 이런 또 고려사항이 있어서 4군데나 갔어요. 4군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제 인생의 그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내 멋대로 안 산다고 했죠. 34살 이후로. 34살 이전에는 제 인생을 제 멋대로 결정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내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가까이 사는 가족도 내가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 와이프 나를 버리고 가고 이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스승을 만났다 했죠. 그래서 34살 이후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제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항상 물어서 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구원파 부설 유치원을 보냈어요. 상록수 유치원.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그 가면 교회 옆에 그 소위 뭐 다 판다 그 구원파에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게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옛날에 신용협동조합 하고 그렇게 해서 영리활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 교회 굴린 거 쓰고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주로 사업처럼 하는 바람에 세월호 침몰 같은 사건이 생긴 거죠. 그때 하여튼 우리는 그 구원파 부설유치원에 다니면서 그 학부모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설명회 같은 거 하는데 가보니까 그때 당시 진짜로 한 100명 정도의 학부모 모였는데 아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 저한테 비디오 테이프 주던 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커피를 들고 왔다니까. 청일점입니다. 하면서 커피를 직접 태워 저한테 들고 왔어요. 나중에 그 유치원 홍보 책자에 표지 모델을 우리 애가 실렸다니까. 그 유치원에서 한 3년인가 4년 후에 우리 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유치원을 찾아갔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지난 모든 날이 다 감사하더라고. 그죠? 지금 내가 행복하면 지난 모든 날이 다 감사가 되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짜치고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모든 날이 짜증나. 근데 지금 내가 행복하고 넘치면 지난 모든 날이 감사가 돼요. 우리 아이 초3 때쯤 돼서 초등학교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잘 살고 이래가지고 지난 유치원도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찾아갔다니까 유치원에 애 데리고 스승이 내가 감사하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 계단에서 우리 애들 그 담임했던 담임선생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계단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3년 후에 찾아가는데 자, 첫 마디 맞추면 내한테 쏜다. 그 담임선생님 보자마자 한 말. 도저히 못 맞추겠죠. 제 강의를 한 10년쯤 좀 들으면 옛날에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 하지 말자. 순재한 많이 들었네. 그 다음에 3년 후에 우리 애 보자마자 기억이 난 모양이라. 야, 니 천재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 설렁하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면 지난날에 뭐 병도 앓고 그죠? 뭐 깨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애도 미기고 막. 근데 그게 다 추억이 되는 거야. 감사해서.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가 행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음 깊이 어루만짐 구스르 이 그림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들이 일단 엄마들의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엄마들부터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애들한테 좋은 말이 나가요. 내가 짜증나면 그 짜증이 대부분 애들한테 전가돼요. 왜냐면 애들이 제일 만만하거든. 내가 복수도 안 하고 남편한테 했다가 뒷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 이게 혼돈이죠. 무엇을 결정할지 모른다. 혼돈을 벗어나는 길은요, 내가 신뢰할 만한 내 멘토가 생기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인생에서 머리가 생기는 거야. 보통 남자들이 특히 그렇죠. 남자들은 누구한테 묻고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지가 신이에요, 지가 신. 원래 남자는 그냥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돼. 가족들의 행복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묻거나 이걸 잘 안 해요. 물론 부모님 계셔도 그렇죠. 저는 특히 부모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절망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후로 제가 34살 이후로는 항상 중요한 문제를 내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스승에게 묻고 상의하고 그래서 하니까 지금까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쉽고 편안하게 제가 그 시기를 지나왔어요. 자녀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아이 수능을 치고 바로 다음날 잠순의 고수들 20명이 저를 초대했어요. 서울역에서 만나겠어. 서울역 3층에 올라가면요 컨퍼런스 홀이라고 있어요. 동대구에도 물론 있어요. 이제 중요한 회의나 이런 거 사람들의 시간을 전략하려고 하면 역 같은 데서 역 컨퍼런스 홀에서 하죠. 그 서울역 3층에 컨퍼런스 홀을 이 잠순의 아줌마들 빌려가지고, 원래 잠순에서는 오프라인 모임하면 안 되거든. 잘못하면 재능당해요. 왜냐면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비를 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지역 모임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 온라인 접속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잠순에서는 절대로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거나 전화번호를 게시판에 남기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럼 다 삭제가 돼. 좀 심하고 말 안 들으면 재능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잠수에 짬밥이 좀 있는 엄마들은 이제 이 우회해서 우리끼리 만나는 법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잠수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한민국을 가진 어떤 분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20명이 모여가지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저보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는 거지. 어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치고 오늘.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진짜 개념 없죠. 원래 수능 칠 때 되면 한 2-3달 전부터 그 집에 출입도 하면 안 돼. 고3 엄마들은요 가슴 속에 돌덩이 같은 거 하나 들어있거든. 항상 답답하게 막 이래요. 부담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능 친다고 초콜릿 사들고 가도 안 돼 사실. 초콜릿 사가지고 들고 오는 게 짜증난다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수능 친 후에도 우회되는 거 이런 거 물으면 절대 안 되죠. 평생 원수될 수도 있어요. 수능 망쳤을 수도 있고 자기로서는 너무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우회되는 거 이거 묻는 건 저는 정말 개념 없는 예편내라 소리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월달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동네에서 그 아이가 보이면 아 대구 있는 대학 갔구나 이래 생각하고 안 보이면 서울 갔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다 대놓고 막 직접 쫓아가 묻고 막. 근데 있잖아요 잠수는 엄마들이 수능 친 바로 다음날 그날 수능이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수능 치고 난 날 바로 가채점 하거든. 집에 정답 다 적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개념 없이 나를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할 수 없이 잠순에 해보면 알겠지만요. 잠순에 한참 할 때는 길 가다가도 예를 들면 시내 겨우 나갔다가도 다른 사람들 책 사러 갔잖아요. 저 혹시 잠순 회원하니까 이 생각 든다니까.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지에서 어떤 애기들 보면 저 혹시 잠순 회원하니까 이 생각 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영어 동화책 하나 들고 뛰댕기는 애들 보면 야 니 혹시 잠순 회원하나 이렇게 묻게 된다니까. 그럴 정도로 묘하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 잠순의 엄마들이 저를 초대해 주니까 제가 우리 애 수능이 남아있고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명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일제히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까지 명예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했어요 하면서 고생했어요 뭐 하면서 제 대화명을 부르면서 이제 그림부님 수고했어요 다 익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뭐였는가 하면 저는 수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명예를 키우는 지금까지 그 기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물론 나도 이제 수능 치고 나서 긴장이 좀 풀렸기도 했겠지만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 깊은 감사가 만족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서 그 엄마들 그 말 하니까 그게 이제 딱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그 서울역 컨퍼런스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울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진짜로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실패와 좌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그 엄마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퍼런스 강의가 완전히 부흥회처럼 됐죠. 엄마도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 그 한 엄마는 비행기 타고 제 강의 들어온 엄마가 있어. 포항에 근무하는 포항공대 대외협력체 직원인데 이 아줌마가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 그 학교는 애가 초등학교 어디 다니는가 포항 제철지곡 초등학교라고 다녔어요. 그 어떤 학교인가 하면 수학 경시대회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포항 제철지곡 초등학교. 그 학교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있거든요. 지금 이름 잊어버렸는데 박무식인데
이분이 이제 수학 경시 전문가인 거야. 그래서 지곡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수학 좀 하는 애들을 다 선발해가지고 그 경시대반을 만들어서 늘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학부모들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로망이다. 이 엄마도 이제 거기 애가 들어갔는데 애가 이제 위험 사인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막 시달리고 막 무리하게 수학 공부를 3학년인데 시키고 막 하니까 애가 거기 안 하고 싶다고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이 엄마는 거기 빠져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경시대 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막 그 컨퍼런스홀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엉엉 울더라.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어떤 줄 알아요? KTX를 같이 타고 내렸다니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 보는 남녀가 내 손수건 있잖아요. 또 빌려주고 이 엄마는 계속 대구 올 때까지 손수건으로 눈물 콧물 다 닦으면서 내려왔다니까. 그 동대구역에서 헤어졌어. 내가 무슨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그래 일단 이제 우리가 깊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고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불행해도 좋으니까 니는 공부 잘해야 된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공부 물론 소중하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소중한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부족한 것을 막 시키죠. 그건 정상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것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 자, 이 생각을 내가 가져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런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높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 그래서 3주 전인가 너는 특별하다는데 이런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객관적 그 행위를 보고 그 별빛 그 금빛 별표도 붙이고 잿빛 전표도 붙이고 그러죠. 우리도 늘 아이들에게 전표도 붙이고 별표도 붙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너로서 충분하다. 이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고 또 우리도 그 말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내게 늘 들리면 내가 안심이 되고 저도 사실은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절망적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혼돈이 정리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아주 쉬워지고 정 안 되면 물어보면 돼요. 저는요 정말 내 인생에 결정의 문제가 오면 항상 제 스승이라서 물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왜냐면 내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았고 그리고 한 번도 나를 잘못되게 한 적이 없거든.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근데 이놈의 애들이 꼭 말대꾸 하고 찌라하고 안 들어. 우리 말만 들어주면 잘 될 텐데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문제는 공허죠. 공허. 공허는 뭔가 하면 마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다 쓰러지는 바람에 가을 들녘에서 우리가 거둘 것이 없을 때 느껴지는 감정, 이게 공허죠. 공허. 열심히 노력했는데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공허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와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행복, 감사 이런 걸 추수하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요 나중에 전혀 공허가 없어요. 오늘도 참 감사하고 기특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내가 목표를 잘못 잡으면요 감사와 행복을 자녀에게 목표로 삼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성과를 목표로 삼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허무해요. 어떤 젊은 막 하더라고. 내가 오늘 아이하고 열심히 찢어먹고 살았는데 잘 때쯤 내가 뭐 진도 나간 걸 체크해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다가 뭐 애 집중 안 해가지고 저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 소모하느라고 그날 진도 하나도 안 나갔죠. 그러고 나서 밤에 결산하면 너무 험하고 어떤 엄마가 뭔가 제가 속에 천불 나면서 우라통 터지고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왜? 이건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성과나 진도를 목표로 하고 그렇다고 진도 나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되 목표가 다른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목표를 잘못 세운 자녀 교육을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도 엄마들이 어떤 경험을 해요? 정신과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니까요. 실제로 잠수원에서 자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애도 머리가 좋고 하니까 원하는 의과대학 갔어요. 근데 의과대학 가면 이제 집을 떠나죠? 기숙사 들어가고 이래요? 그럼 엄마들이 대부분 겪는 게 빈둥지 증후군. 이 정신과에 찾아가면 빈둥지 증후군 가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몇 년 전 강의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엄마는 막 사업하는 남편 계속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전화 때. 점심 때 막 들어오라 한다니까. 왜? 엄마가 미칠 것 같거든. 지금 공부하고 막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애국에 남편 막 등을 막 꼬집어 뜯고 막 내 좀 어떻게 해봐라 하고 막. 그래 할 수 없이 남편 울면서 같이 이분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빈둥지 증후군. 성과나 목표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이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새가 빠진 내가 니를 위해서 이렇게 먼 길에 강의도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되면 애들이 뭐라 해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새가 빠지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다리 힘 풀려요. 이건 제 실화예요, 실화. 저도 우리 애한테 그런 걸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가 잘 없거든요. 아니 그래 유치원 보내려고 4군데나 면접 보러 다니고 영어 학원 고르려고 그래 5군데나 다니고 유학이 때 민사고 입시 설명회 때 5살짜리 아빠인 제가 민사고 입시 설명회 가가지고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했다니까. 잠수에서 제일 별난 아빠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서울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물론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그때 즉흥적으로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속상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애 방 입구에서 문지방에 서서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떨어진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저도 속상하니까 뭐라고 했겠죠. 애도 지도 속상하니까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극한옥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내 보자에서 수르르 연속극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 기대다가 스르르 주저앉는 거 있잖아. 아이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 그래서 목표가 그렇게 잘못 잡히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라고 하죠. 이건 우리 인생의 상태예요. 이게 성경 제약 부분 나오는 말인데 혼돈, 공허, 그 다음에 깊은 어둠. 뭐가 덮여 있어가지고 내 앞이 안 보이는 거라. 엄마는 불안하죠. 아이를 키우는데. 왜 불안해요?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어두워서 오는 거죠. 밤길 다니면 어둡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백주 대낮에 별로 불안하지 않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걸 마치 비유하기를 아주 두터운 물에 덮여있는 땅처럼. 저기 충청도에 가면 청풍문화재단지라고 있어요. 남한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건설해가지고 거기 옛날에 사람 살던 마을들이 수몰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몰된 마을의 그 옛날 마을을 복원하고 문화유적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문화재 단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애하고 체험학습을 갔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원래 멀쩡하게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아주 두터운 물이 덮이면 빛이 잘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물에 잠긴 땅처럼 어둡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완전 캄캄하다 하더라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덮여가지고 캄캄해진 거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지 행복할지 이걸 잘 몰라요. 내가 불안하니까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더듬다가 애 잡는 거라.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뭐 더듬더듬 하다 받고 이러죠. 그게 애 잡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고 뭐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뚜껑 열리고 막. 지나고 생각하면 한심하죠. 진짜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한심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잠바를 놔두고 왔어. 애들 열심히 놀다 보면 옷 놔두고 학교 갔다 오죠. 그러면 옷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가서 가져오거나 뭐 하면 되는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옹색했던지 무슨 옷 놔두고 애 정신줄이 완전히 나간 것처럼 생각돼요. 얼마나 정신줄이 나가면 옷을 다 놔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별거 아닌 일로 애 바로 차고 있잖아요. 진짜 끔찍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들에게 제가 이 그림책을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가져왔어요. 가로등을 켜는 아이 페페.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건요, 우리 특별히 저기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정민이 엄마라고 저 지금 카메라 만지고 있죠. 카메라 잘 모르면서 카메라 만진다. 정민이 엄마가 기증한 책이에요. 새 책. 신간. 이게 제일 큰 화면인가? 보여요. 더 클 수는 없나? 전체 화면, 전체 화면. 이게 전체 화면이 같다. 에이씨.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애들처럼 떠들지 말고. 글씨는 잘 안 보니까 그림이라도 일단 보고 계세요. 오래전이었어요. 아직 전기가 없던 때라 리틀 이탈리아에서는 가로등에 사람이 직접 불을 밝혀야 했어요. 페페는 멀베리 거리의 가난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프시고 엄마는 돌아가셔서 페페는 나이가 어렸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페페에게는 지울리아, 아델리나, 니콜리나, 안젤리나, 아순타, 마리우차, 필로메나, 알비나라는 누이들이 있었어요. 알비나는 나폴리에서 신부님이 삼촌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죠. 페페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저는 바닥 청소도 할 수 있고 고기를 포장할 수도 있어요. 페페는 정육점 주인 제나루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페페야.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단다. 저는 유리잔을 닦을 수 있어요. 페페는 바텐더인 돈 살바토레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더 크면 오너라. 저는 과자 만드는 거랑 계양 꿰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페페는 사탕과자집 코마레 안토니에타 아줌마에게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페페야. 페페는 여성연을 만드는 뚱뚱보 메리 아줌마한테도 가봤어요. 전 여성연을 세워서 박에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메리 아줌마도 페페가 필요 없대요. 어느 날 페페는 길을 가다가 가로등지기 도메니코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돈 살베토한테 얘기 들었단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지? 난 말이야 집사람을 데리러 이탈리아에 가야 해. 그동안 네가 내 일자리도 지켜줄 겸 가로등을 켜주지 않겠니? 그럼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페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집까지 뛰어갔어요. 아빠 니콜리나 마리우차 누이들 부르는구나. 아빠 니콜리나 마리우차 저 일자리 구했어요. 페페가 소리쳤어요. 내일부터 가로등을 켜게 됐어요. 니콜리나가 페페를 깨어났어요. 마리우차는 볼에 뽀뽀를 했어요. 아순타는 깡충거리며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얼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내 아들한테 가로등 켜는 일이나 시키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니? 아빠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페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페페야 마음 쓰지 마. 필로메나가 말했어요. 아빠는 아프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야. 안젤리나가 말했어요. 아빠는 널 사랑하셔. 아델리나가 말했어요. 가로등 켜는 건 멋진 일이야 오빠. 아순타도 말했어요. 페페는 아순타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모두에게 웃어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싶지 않았답니다. 저녁마다 어스름이 내리면 페페는 가로등 켜는 긴 막대기를 들고
온 거리를 다녔어요. 페페는 첫 번째 가로등에 막대기를 올려서 유리덮개를 열고 불을 붙였어요. 차례차례 가로등을 켜면서 그 하나하나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작은 불꽃이라고 상상했어요. 가로등 켜는 일은 정말 기뻤답니다. 성인들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 교회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비슷했지요. 지울리아를 위해서 이불을 켭니다. 결혼을 잘하게 해주세요. 아델리나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좋아하는 드레스를 갖게 해주세요. 니콜리나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과자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젤리나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장갑 꿰매는 일거리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순타를 위해서 이불을 켭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잘 배우게 해주세요. 마리우차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수놓은 삭을 잘 받게 해주세요. 필로메나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뉴욕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알비나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고아들을 돌볼 힘을 주세요. 엄마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기뻐하며 우리를 보게 해주세요. 아빠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를 위해 이불을 켭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미니코 아저씨를 도와 가로등 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페페가 집에 돌아오자 아빠가 창가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넌 앞으로 바닥 일이나 하며 살게 될 거다. 페페는 밤늦게까지 현관 계단에 앉아 남몰래 울었어요. 그러다가 지쳐 잠이 들었지요. 아침에 페페의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어요. 페페, 얼굴에 구름이 잔뜩 끼었네. 뚱뚱본 메리 아줌마가 놀렸어요. 페페는 억지로 얼굴을 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될 거다. 지울리아가 페페의 손을 잡았어요. 마음 쓰지 마. 일하러 나가는데 니콜리나가 말했어요. 페페야, 고개 들고 걸어. 페페도 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아빠는 또 등을 돌렸어요. 꼴도 보기 싫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빠가 말했어요. 오빠, 왜 이젠 나랑 안 놀아줘? 아순타가 물었어요. 페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페페는 거둥지둥 가로등을 켜러 다녔어요. 어떤 가로등은 빼먹고 켜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건 바보 같은 일이야. 페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페페는 아파트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리틀 이탈리아의 거리가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가로등지기 페페는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은 서로 물었어요. 페페는 고개를 파묻고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밤 아순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울리아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아델리나는 마카로니를 너무 푹 익혔어요. 아빠는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도 별로 안 드시고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밀어냈지요. 우리 아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빠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순타가 아무리 커도 아빠 눈에는 늘 아기였어요. 마침내 아빠는 페페를 불러 간절하게 말했어요. 페페야, 고집부리지 말고 제발 가로등을 켜다오.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시다니 페페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전 가로등을 켜기 싫어요, 아빠. 페페가 말했어요. 저는 바닥 일이나 하며 살기는 싫어요. 커서 거지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더 나은 일을 하라고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전 꼭 공부를 해야 해요. 의사 같은 직업을 가지려면. 길거리가 너무 컴컴하잖니 페페야. 아빠가 말했어요. 아순타가 무서워하고 있을 거야. 오늘 밤에 가로등을 켜는 일은 아주 중요하단다. 그러니 페페야, 제발 불을 켜다오. 그런 네가 무척 자랑스러울 것 같구나. 페페는 더 이상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외투를 입고 가져갈 것들을 챙겼어요. 페페는 첫 번째 가로등에 막대기를 높이 올리고 불을 붙였어요. 가로등에 하나하나 불을 붙일 때마다 페페는 속삭였어요. 오늘 밤에 우리 아순타를 무사히 지켜주세요. 마침내 페페는 마지막 가로등까지 왔어요. 늘 자신을 위해 불을 켜던 곳이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아순타가 있었어요.
깜깜하니까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아순타는 몸을 움츠리고 가로등에 기대에 있었어요. 페페는 아순타를 안아 올렸어요. 오빠, 왜 오늘 밤엔 우리를 위해서 불을 안 켰어? 미안해, 아순타야. 오빠, 난 크면 오빠처럼 되고 싶어. 나도 가로등을 켜고 싶어. 그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 제일 좋은 일이라고 페페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오빠는 어둠을 쫓아버리자. 아순타가 말했어요. 페페는 빙그레 웃으면서 동생을 더욱 꼭 껴안아 주었어요. 이제 페페는 마지막 가로등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순타야, 오늘 밤엔 네가 이걸 켜볼래? 페페는 동생이 막대기 잡는 걸 도와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순타는 페페의 팔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페페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었어요. 눈도 다시 초롱초롱해졌어요. 페페는 집으로 돌아와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순타는 아직 자고 있었지요. 누이들 6이 달려와 페페와 아순타를 껴안았어요. 그런 다음 아빠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참 오랜만에 아빠는 페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구나, 페페. 가로등을 켜라.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페페는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등불 하나하나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작은 불꽃이라고 여기면서 온 정성을 다해 불을 켰어요. 전과 똑같이. 잘 들었어요? 저는 우리 현숙 씨가 이 책을 사서 기증하자마자 이제 그 기증한 책들을 쭉 읽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아빠가 이제 여기 페페의 아빠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을 가진 분인데 근데 이제 페페가 가로등을 켜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이제 제일 감동적이었는가 하면 우리 이 페페 막내 동생 아순타가 자기 오빠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크면 오빠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일이 왜 좋은 일인가 하면 어둠을 쫓아내는 일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물론 이제 그 물리적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일은 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자존감이 낮고 또 아이를 키운 경험도 없고 이래서 처음에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늘 아이를 혼내게 되고요. 우리 애 진짜 똑똑하고 귀엽게 생겼거든요. 안 봐서 모르지. 아니 우리 애 별명이 4살 때 독고타기였어요. 혹시 이상무의 만화 본 사람 있어? 잘 모르는구나. 어린 시절 우리 만화계의 대세가 이상무였고요. 이상무. 요즘은 누구예요? 허영만인가? 이현세인가? 이건 몰라? 허영만, 이현세 몰라요? 아이씨 만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네. 우리 진짜 귀엽게 생겼다니까? 근데 어릴 때 진짜 이제 제가 아빠가 애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남들도 다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긴 애 진짜 총명하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근데 맨날 내가 막 혼내고 막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어두워서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지 모르니까 나는 비록 이렇더라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고 했죠. 그것도 초등학교도 겨우 친척집 얹혀 다니면서 3군데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3군데, 6군데 다녔어. 그 당시에 전학가락하면 있잖아요.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중등록 퇴거를 해야 돼. 퇴거하는데 보름 걸려요. 그리고 다시 이사간 곳에서 또 전입신고를 해야 돼. 또 전입신고 수리가 되는데 보름. 그 절차가 되고 나면 또 이제 퇴거한 다음에 학교 가서 전학신고를 해야 되죠. 전출신고를 하죠. 또 옮겨가는 학교에서 또 이렇게 전학신고를 하고. 그거 다 하고 나면 보통 2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학 한번 다니면 2달 동안 학교를 못 다니는 거야. 그걸 내가 6군데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공부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죠. 중고등을 못 다녔으니까 공장에 다니고 뭐 기술 배우고 직업훈련소 나오고 이러면서도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거든요. 10대 초반에 정말 사춘기 때 정말 자존감 상했던 것이 제가 다니는 공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고성동에 가면 옛날에 고성동에 성광고등학교가 있어요. 시민운동장 옆에. 성광고등학교, 성광중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공장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자전거에 사용되는 이 휠 가운데 이 바퀴 제일 중앙에 있는 동그란 거 있거든요. 살을 연결하는, 바퀴살을 연결하는 그 휠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기계를 눌러가지고 그 휠에 구멍을 이렇게 내는 이런 일입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잖아요. 14살, 15살 때. 그러면 내 또래 애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고 난 뒤에 저도 모르게 내가 가졌던 깊은 아쉬움, 어둠, 이걸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를 밀어내고 제가 이제 아이를 붙들고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시골에서 어쨌든 뭐 농부의 딸이지만 시골에서 부모님 다 살아계시니까 아쉬움 없이 자랐어요. 그 시골 청도 풍각면에서 자랐는데 풍각중학교에서 3년 내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네는 아쉬움이 별로 없지. 시골에서 늘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있잖아. 상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쓸데없는 그거 시집올 때 다 들고 왔더라고. 그 시골 중학교 뭐 전교생 2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 근데 살아보니까 머리가 너무 나빠. 그래가 내가 밀어내고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뺏어가지고 이제 직접 키운 거죠. 근데 제가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어둡다는 말은 주변이 식별이 안 된다는 뜻이고 아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물론 뭐 공부 잘하는 법도 모르고 근데 공부 잘하는 법은 뭐 연구하고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성적이 좋아서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좋은 대학을 가면 되는 줄 알고 오로지 목표를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 6살, 5살 이럴 때부터 벌써 목표를 서울대로 잡았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부끄러움도 없이 눈에 비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보통 쪽팔려서 창피해서 서울대자 이야기 직접 안 하죠. 엄마들 뭐 서울대 보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대라고 직접 말하는 엄마를 내가 잘 못 봤어. 뭐 은근히 뭐 좀 부드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직접 서울대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저는요 뭐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었나 봐. 뭐 그냥 서울대 보낸다 하고 있잖아요. 잠순에 서울대 보낸다고요.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고3 때까지 나 한 번도 영고대 입시 요강을 내가 훑어본 적이 없어. 서울대 입시 요강만 빠삭하게 알고 있어. 서울대 가는 길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알고 있었지. 그 실제 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도 항상 전국권을 들고 이러니까 잘 나갈 때는 전국 5등 한 적도 있고 항상 0.몇 프로, 뭐 못하면 0.5%, 잘하면 0.0 몇 프로 이러니까. 근데 아이하고 많은 이제 싸움을 하고 저는 성격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고 발로 차고 급기야는 나중에 애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쓰고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서운하던지 진짜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제 깊은 이렇게 저를 지배하는 그 어둠을 물리쳐 준 거죠, 사실. 어떻게 살면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스스로 만나 듣게 된 거예요. 오늘 페페 이야기를 딱 보니까 제가 금방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어둠을 밝히시는 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명백하게 그 절망적인 시기를 통과해온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페페 여동생 아순타처럼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어둠을 쫓아내는 일,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아이하고 소통하게 되고,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됐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는 뒤진다. 아빠 몰래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너는 뒤진다. 아빠가 시킨 대로 자기들 소공을 열심히 해서 노트에다 뭐 풀이 해오고 이러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있죠. 조건부사예요. 조건부사.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내 생각에 만족하면, 내 생각을 따라오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죠. 근데 어떤 계기를 거쳐서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정말, 제가 그때 TV 출연했잖아요. 마침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맨날 바로 차고 잡는데 KBS에서 어떻게 알고 토요일 아침마다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출연했다니까. 요즘도 하나 몰라. 유퉁이 지금 유퉁 나오는 몰라. 옛날에 유퉁이란 그 연예인 대구 내려 살면서 이 아나운서 둘이서 사회를 보고 패널 하고 유퉁이 거기서 감초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초빙한 사람들하고 대담하는 거죠. 제가 그때 좋은 아빠 2명 중에 1명으로 초빙 받아가서 1시간 동안 녹화를 했잖아요. 그때 원래 우리 애도 오라 했는데 우리 애가 쪽팔려서 안 간대. 우리 애는 학교 가고 저만 녹화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 아나운서들이 저보고 그 아드님이 나중에 녹화 방송 볼 테니까 아드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그때 내가 정말 제일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했어요.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명효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애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친구한테 맞고 오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죠.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자녀교육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아프기도 하죠. 걱정도 되죠. 상급학교 진학 문제도 생기죠. 수능도 쳐야 되죠. 근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이런 생각 못 했거든. 군대 가가지고 선임병한테 구타를 당해가지고 애가 막 살려달라고 막. 군대가 이제 훈련을 받고 우리 애는 해양경찰을 지원했는데 진해 해군훈련소에서 한 달 훈련을 받고 다시 해양경찰학교, 천안에 있는 해양경찰학교 가서 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이제 배에 간 거죠. 평택에 있는 배에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뭐 군기 잡는다고 그랬겠지, 선임병이 계속 일주일 동안 막 발로 차고 막 비행객도 대우하고 막 스리밭 얼굴에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애가 너무 모멸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긴급전화. 아빠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니까, 아니야 내가 한번 참아볼게 하고 끊더라고. 또 한 3일이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그때 지금도 있잖아요. 수요일 새벽인데 애가 6시 35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애가 절대로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런 문자 보낼 놈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막 애 보고 싶어가지고 절절히 문자를 보내면 기껏 한마디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라. 아빠는 뭐 울면서 보낸대. 네가 너무 보고 싶고 뭐 아프지는 않은지 뭐 익하고 있으면 아니면 대부분 씹고 이랬거든. 근데 애가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문자가 왔어. 그 문자를 본 순간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막 머리털이 막 비축 서는 걸 알고 이게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고 굉장히 불안했어.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그 배에 가면 비상전화가 있어요. 배들이 항상 긴급히 연락해야 될 휴대전화가 있는데 그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카는. 무슨 말 하니까 아빠가 내한테 제일 자주 했던 말 있잖아 이카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아이가 큰 위기가 닥쳤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저 깊숙이부터 제 온 마음을 끌어올려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죠. 내 아들 명희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어떤 노력이 있을지라도 아빠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신 분이 네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내가 그때 네 그 말 왜 아빠보고 하락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가 날 것 같아서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이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부대 쳐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사히 그 위기를 지나갔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 SOS를 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어떤 말 했을 때 야 이 새끼야 니 그거 가지고 무슨 찌라니고 이렇게 만약에 반응하면 애들은 진짜 갈 길이 없어요. 이런 부모들 많거든요. 저도 옛날 같았으면 야 니가 무슨 해병대나 공수부대 갔나 꼴난 해경 가가지고 그것도 못 참고 군대 생활 니만 하나 아빠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럼 제 말도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 남자가 다 군대 생활해요. 그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 아이의 기질상 또 어떤 그죠? 아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니까 이틀 더 있다가 금요일 날 아빠 이 문제 좀 해결해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금요일날 밤에 밤 한숨 못 자고 우리 와이프 학교 그 연간 내고 있잖아요. 4시간을 몰아가지고 우리 아이 부대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이 그때 우리 아이가 해양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 교수로 오신 분이 해양경찰청 본부의 아주 높은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아이한테 강의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칠판에 전화번호를 하나 딱 적어줬어.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야 교재에다가. 그러더니 그날 금요일날 저보고 여기다 전화해봐 하면 전화번호를 하나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차 몰고 가면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양경찰청에 정경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우리 아이 지금 위험하다고 제가 아이를 4살 때부터 직접 키워서 아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아이가 아니라고 막 울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호소를 했어요. 우리 아이를 좀 사귀고 봅시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버님 정말 저한테 전화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보통 아빠들이 막 흥분하고 이러면 인터넷에 문제 까발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그래? 해경 이미지는 나빠지고 사건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 분이 많은데 자기한테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대. 그러면서 자기가 즉각 연락할 테니까 부대로 찾아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아이가 근무하는 평택해양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있으니까 위에서 연락을 받은 우리 아이 부대에서 막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운전하는데 애가 지금 서해 출동해서 오시더라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는 길에 막 전화로 욕을 막 하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면서 애가 중문에서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뭐 출동했다고 하면 제가 무시하고 빨리 불러온다고 하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 배를 돌려가지고 우리 애를 데리고 저한테 또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애가 그 자대 배치받아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있잖아요. 배에 물이 없거든. 세수도 그 잘생긴 애가 막 깨재재 아이고 참 겁에 질려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일이 커졌지 신고는 됐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의 경로를 거쳐서 저한테 인수됐어요. 경찰서 어떤 방에서 저를 만나겠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불행을 저질러서 미안해 하더라고. 그러면 근데 열이 확 받는 누가 네 보고 불행을 저질렀다 하더냐 하니까 배에서부터 자기를 데리고 온 지휘관들이
교대로 할 때마다 인수인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걸 우리한테 말하지 그걸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부모님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다 잊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 자식 같으면 진작 이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그 말 하는 순간 바로 대답했어요. 명예가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한테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아빠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빠한테 연락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군대 가고 나서 안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고 불안했는데 네 덕분에 이렇게 와서 다 보고 막 배에도 가보고 막 다 했거든.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더라. 너는 한 번도 아빠한테 불효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 또 한 5분 있다가 또 막 울더라고. 이번에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난지 모르겠어. 이 칼. 그래가지고 제가요. 네가 나약한 게 아니라 그 때리는 그 새끼가 너무 강한 거다. 설령 네가 나약하다 하더라도 그건 네 책임이 아니고 아빠 유전자 탓이다. 그렇잖아요.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뿌려진 것이 문제죠. 생물학적으로 하면 유전자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죠. 그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문제죠. 제가 늘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잖아요. 사람은 흙이고 무엇이 뿌려지면 무엇이 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 욕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욕하는 거라. 욕하는 애 아무 문제 없어요. 욕에 노출된 것 때문에 그게 익숙해진 것 뿐이죠. 저도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내 입에 욕이 막 저절로 나와요. 저는 욕 네이티브 스피커라. 어제도 애들하고 수학수업하면서 내가 막 시박시박하니까 선생님이 욕한다. 너는 선생님이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전 전혀 부끄럽잖아요. 내게 뿌려진 게 그거라서 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솔직한 거지. 진실한 거죠 사실. 욕이 속에 불불 끓으면서 겉으로 애야 뭐 이게 위선이지 사실. 뭐 그렇다고 욕을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아이가 그렇게 부정을 내는데 내가 금방 아이의 그 부정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이의 어둠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죠. 나는 부모에게 불효했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다른 말을 딱 하니까 애 어둠이 딱 물러갔어요. 자기가 나약하대.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왜? 강하고 약하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늘 보는 프로그램 중에 격투기가 있어. UFC. 알아요? 그거 가면 막 피 철철 흘려가면서 막 싸우거든. 그거 보면요. 아무리 잘한 놈도 더 강한 놈 나타나면 피 철철 흘리면서 맞고 있어. 그런 거랑 우리보다 더 센 상급자가 애 패니까 맞는 거지 뭐. 그죠? 애는 원래 좀 이렇게 책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의 남자애라도 운동보다. 그것도 뭐 아빠 엄마 유전자 탓이지. 애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제 인생 자체가 열등감 투성이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게 와서 이 등불을 켠 거예요. 가로등을 켠 거죠. 골목을 밝히는 페페처럼. 그리고 저는 이 페페의 동생 아순타처럼 제 인생이 밝아지고 나서 자꾸 드는 생각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는 말,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죠.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요, 학교라는 사회에서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경쟁, 비교, 선생님들도요 다 공부 잘하는 놈 좋아한다니까. 똑똑한 놈 좋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움 잘하는 놈 있죠, 게임 잘하는 놈 있죠, 노래 잘하는 년 있죠, 뭐 오만 원 다 있어요. 거기서 늘 비교당하고 그렇게 지쳐서 어떻게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엄마를, 아이들을 꼭 안고 오늘 하루도 잘 해냈구나, 기특하다, 이 말 꼭 해야 돼요. 학교 갔다 오는 게 뭐 놀러 갔다 온 줄 알고 뭐 빨리 씻고 간식 먹고 숙제해라, 이건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진짜. 시간 있을 때 우리가 그 말 해야 되죠.
할 수 있을 때 그 말 해야 돼요. 너무 기특하다. 정말 잘해냈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애들 다 학교 갔다 오는데 니만 학교 갔다 오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객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애들 많다니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군대를 구타당하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속상하죠.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야 니만 하나. 다 그렇게 견디고 있다. 참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서 뭐 좀 한 신고하고 항의해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복해요. 더 심한 구타를 하고.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광주에서 자살을 되었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자기 모교 중학교 찾아가고 있어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죠. 아이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위험 신호를 보내요. 엄마 나 거기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어디 다니고 있어. 가기 싫잖아요. 그 애들은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못하죠. 그래서 엄마도 무섭고 또 막 이러니까 지나가는 듯이 한마디 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흘려들으면 안 돼요. 소중하게 듣고 물론 애가 그게 진짜 위험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기 싫어서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건 혹시 위험한 일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뭐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애가 내 자꾸 괴롭혀라든지 아니면 뭐 피아노 학원 가는데 뭐 너무 뭐 양이 많아라든지 진도 너무 빨라서 힘들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죠. 그게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너는 참 소중하다. 기특하다. 오늘 하루 학교 갔다 온 것이 보통 이제 잘 해냈구나. 잘 견뎠구나. 기특하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25살 됐는데도 제가 연락만 오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장하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러면 애가 기분이 좋잖아요. 어제도 카톡 와가지고 아빠 연구소 잘 되나? 애들 말 잘 듣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유유자를 쓰면서 막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아빠한테 할배락하고 막 어떤 놈 내 발로 차고 뭐 어떤 놈 김상독하고 뭐 어떤 놈 책으로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런다 하니까 헐 하면서 그래 내가 한마디 더 붙였죠. 야 진짜 우리 아들 같은 애들 없더라 하면서 그 하니까 애가 뭘 기분이 못해가지고 있잖아. 물론 이건 이제 비교해서 칭찬한 거라서 안 되지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 우리가 늘 이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말해야 되죠. 이 말이 낚아지러서 못하면 안 돼요. 용기를 내야 돼. 좀 이따 또 제정신 차리고 나면 이 말 못해요. 강의를 듣고 좀 뭔가 마음이 생겼을 때 재빨리 표현해야 돼요. 약발설에서 몇 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면 못한다. 이것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하더라고. 어떤 말을 듣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생긴 것은 내 것이 아니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더라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말이 내게 어떤 마음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객관적인 천지 창조만 자꾸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 우리 안에 마음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 아이 안에 어떤 마음이 창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가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 안에 가로등을 켜면 아이들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사실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페페만 가로등을 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더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에게 가로등 안 켜면 있잖아요. 결국 내가 손해를 봐요. 페페가 가로등 못 켜니까 아빠가 가로등 못 켜게 해가지고 자기 막내딸 행방불명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웃의 가로등을 안 켜면 결국 내가 피해를 봐. 안 그런잖아요? 이웃 애들한테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좋고요. 이웃 옆에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안 그러면 나중에 돌아온다. 좋은 말을 해두면요 좋은 관계가 되죠. 내가 못된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 돌아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내가 정말 어떤 애를 싫어해. 욕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걔한테 항상 다른 말, 좋은 말을 해서 애들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이웃 아이가.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놈이 우리 애하고 친구 된다니까. 우리 애만 생각하고 우리 애만 잘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한 아파트 같이 살고 한 학교 같이 다니고요. 결국 언젠간 글마가 친구 되거나 친구 안 되면 우리 애 또 괴롭히고 이런다. 그래서 그죠?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너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알려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니까. 알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덮여서 이상하게 우리가 불안해졌고 쫓기고 그래서 비교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원래 우리 인간들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죠. 촛불은요 어둠을 밝히도록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죠. 마찬가지 우리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태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들어가지고 막 엉뚱한 것이 이것을 더 중요한 것을 대체해서 서로 비교하고 막 시험을 치고 나면 전화에 몇 개 틀렸는데 계산도 막. 근데 서로가 서로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오바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마음들을 아끼지 말고 즉각 표현하고, 아이고 엄마가 이거 표현하면 저게 엄마를 또 만만하게 보고 지문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주로 이런 생각이 집에 강하더라고. 그냥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사랑한다 하면 하고 안 한다 하면 왜지? 이런 생각을. 애들이 어떤 날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한번 하루 결석해도 괜찮은데 아이고 이게 버릇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기꺼이 놀리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놈의 6년 다다리가 개근상 타고 말 건데. 정말 우리가 잔인하게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애들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쉬어도 돼요. 영실 수도 있고. 아이가 정말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잘못하면 아파트 학교 가다가 아파트 올라가 뛰내린다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을 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살리자고 했어요. 그 엄마한테.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야. 뭐 그 이유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있던 엄마니까 마침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아이부터 살립시다 해가지고 결국 그 애를 자퇴시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갔어요. 자기 힘이 생긴다고. 그 지금 멀쩡하게 잘 커서 지금 대학생을 하고 있죠. 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고, 내게 좋은 마음이 창조되었을 때 이걸 즉각 표현하고 사는 거. 이건 내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할 때쯤 돼보라니까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엄마들 이거 약발이라고 하지, 약발.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제 매일 카페 들어와서 제 다른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창조돼요. 이 창조된 마음을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마음이 창조돼요. 남편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카톡 날리면 돼요. 그러면 내게서는 저녁할 때 좀 사라지지만 아이한테는 아까 엄마가 내보고 키트 가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아이 안에 남아있죠. 참 신기하다니까. 내게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누구에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새겨져요. 상대방에게 새겨진다니까. 저는 제 스스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제게 새겨졌어요. 그 새겨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듣고 또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같이 물리치고 있죠. 이웃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많아져야 내가 사는 게 쉬워져요. 잠수내 영어 해보고 금방 할 수 있는데 내가 잠수내 영어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내잖아요. 근데 옆불떼기 아줌마들 다 뭐 리딩타운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불안하다니까. 리딩타운 가가지고 막 단어 막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 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잘 모르니까 우리 애는 DVD 보면서 침 흘리고 있고 집 애들은 막 단어 빡빡이 하고 외우고 있어.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잠수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찌하든지 자기 친한 사람부터 전도하잖아. 잠수내 하자 하면서 계속 전도한다니까.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서 내가 잠수내 영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모든 후배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나를 막 비웃더라고. 저기 잠수에 너에 미쳤구나 하고. 나중에 되니까 다 따라하더라고. 뭐 학습지도 하고 학원 가봐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뒤늦게 다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 때도 잠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이제 우리를 살리는 말, 어둠을 물리치는 말을 듣고 또 그걸 다시 표현하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일 아이들한테 하던 말이 다 그거였죠. 옳고 그름. 했나 안 했나.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이야기 맨날 하죠. mp3로 녹음해보면 가관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다른 마음이 생기죠. 그때만이라도 아이들 학교 가다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아이고 잘 다녀왔구나 하고 오늘 힘든 일 없었나 물어보고 제발 좀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지식을 미리든지 뭐 학원을 보내든지 찌라를 하든지 하고요. 우선 아이를 어루만지고 이래야 되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부 유아엄마거나 저학년 엄마들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참 엄마들이 앞으로 겪을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미안해 죽겠네. 나는 이미 다 지나와가지고. 근데 진짜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 엄마들 그래서 막 맨날 울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하고 하잖아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또 뭐 학교 나오라 하고 있잖아요. 너가 애가 학교에서 이랬다 하고 막. 그럼 또 담임한테 한마디 그거 듣고 오면 또 속상하죠. 그럼 막 울면서 또 저한테 전화가 담탱이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강의를 하는 거죠. 이게 벌써 12년째 됐어요. 12년째. 저도 이제 어머니들 매주 오시니까 너무 고맙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계속 나눠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지면 학습 영역에서도 훨씬 더 성취가 잘 이렇게 일어나요. 그 마음이 좋고 기뻐야, 기분이 좋아야 뭘 해도 잘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속이 꿀꿀하고 이제 어둡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일단 실습 한번 해봅시다. 실습해보고 그 결과를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날리세요. 오늘 숙제를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깊은 곳에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너무 아이가 기쁘고 사랑스러울 때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의젓하게 잘 자랐잖아요. 이 정도까지. 그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학교 안 간다 안 하고 학교 가잖아요. 학교 안 간다 해봐 미친다니까. 너무 고맙다 해야지. 아유 우리 아들 잘 자라서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다니.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